랄라하의 사연 드라마를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감동이 있는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바로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중반의 전업주부입니다. 흔히 사이좋은 부부를 가리켜 인꼬 부부라고 하죠. 저는 26의 남편을 만나 결혼하고 5년 동안 변함없는 사랑을 하는 우리 부부야말로 인꼬 부부라고 자부했습니다. 단 한 번도 우리 사이를 의심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결혼 6년차 접어들 무렵 저에겐 제 인생이 무너질 것 같은 위기의 순간을 만났고, 과연 금슬이 좋다는 게 무엇일까? 대체 부부는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자괴감과 회한마저 들었는데요. 제가 부부 문제로 대혼란을 겪었던 그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먼저 우리 부부 이야기부터 할게요. 누군가 두 분 어떻게 만났어요? 하고 물으면 우린 늘 이렇게 답했답니다. 모델하우스에서 주웠어요. 아니, 요즘 모델하우스는 남편을 끼어 팔아요? 그러게요. 그땐 그랬네요. 때는 바야흐르 대학을 막 졸업하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 몸부림치던 늦은 봄. 취준생이 되기엔 제 꿈과 야망이 너무 커서 섣불리 아무거나 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냥 할 일 없이 뒹굴뒹굴 방바닥이나 긁던 그런 백수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는 동생 B가 서울 근교에 있는 모델하우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니 심심하면 한번 놀러오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지하철을 타고 다시 마을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제법 난코스였지만 남아도는 게 시간이었던 저는 놀이삼아 재미삼아 아는 동생이 말한 모델하우스에 구경을 갔죠. 그곳에서 나레이터 모델 유니폼을 근사하게 차려입고 안내 멘트를 하는 B가 왠지 웃기면서도 무척 대견해 보였습니다. 30평형대 안방, 아이방, 욕실, 주방 거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관장부터 먼저 보실게요. 모던 화이트 계열 컬러로 깔끔하게 처리했고요. 출입 시 현관 조명과 함께 아래 센서 조명까지 켜져서 마치 호텔 같은 현관이 완성되었습니다. 오, 진짜 발밑까지 환하네. 이야, 조명등 배터리는 얼마나 가는데? 그런 쓸데없는 질문하지 마시고요. 다음 주방으로 가보실게요. 왜? 난 주방 말고 침실 가고 싶은데. 거긴 볼 게 없어요. 자자, 주방엔 빌트인 냉장고가 돋보이는 공간입니다. 마치 처음부터 세트처럼 완벽하게 보이시죠? 여기 옆으로 키 큰 장을 같이 시공해서 수납을 늘렸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야, 너 진짜 나레이터 모델 같아. 전문가 포스 장렬인데? 언니, 나 진심 잘하지? 완전 대박이지? 완전 감동이다. 너 드디어 적성을 찾았구나. 그런데 문제는 손님이 너무 없어. 내가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했는데 아깝이. 여긴 멀긴 좀 멀더라.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쉬어. 우리 집에서 1시간 반 넘게 걸렸어. 그런가? 아무튼 언니랑 이야기하다 보니까 배고파. 나 아침도 못 먹었어. 그럴 줄 알고 이 언니가 준비했지. 저는 일하는 동생을 주려고 싸간 김밥과 유부초밥, 그리고 과일을 꺼냈습니다. 식탁 위에 도시락을 올려놓은 우리는 손님들이 들어오지는 않을까 연신 눈치를 보면서 몰래 김밥을 먹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우리가 있는 30평형대 모델하우스로 들어온 정장 차림의 남자 2명이 있었으니 그들을 보자마자 우린 화들짝 놀라 일어났어요. 다행히 2사람은 구경하러 온 방문객이었습니다. 2 남자는 이것저것 질문을 하며 여기저기를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아는 동생 B는 짐짓 아무렇지도 않은 척 안내를 했고, 혼자 뻘쭘해진 저는 자리에 앉아서 얌전히 사과를 깎고 있었습니다. B의 안내가 끝났는데 키가 크고 살집이 제법 있어서 어딘가 곰돌이푸같이 생긴 남자가 웃으며 장난을 걸어왔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집 사면 혹시 이분도 주시나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요? 지금 사각 갖고 계신 이분이요. 에이, 그런 농담 재미 1도 없는 거 아시죠? 비가 매몰차게 말한 게 미안해서 제가 사과를 하나 내밀었습니다. 사과 하나 드실래요? 그래도 될까요? 그럼 사양하지 않고 잘 먹겠습니다. 제가 깎아놓은 사과를 덥석 하나 입에 넣은 남자의 눈빛은 호기심으로 반짝였고 어딘가 선량해 보였어요. 사과를 다 먹고 나서는 혹시 차 안 가져오셨으면 제가 지하철역까지 태워드려도 될까요? 여기 택시 잡기도 어렵던데. 그럼 고맙죠. 언니, 어떻게 할래? 지금 같이 나가면 편하긴 하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아는 동생 B는 얼른 제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저 사람들 믿을 수 있을까? 노총각 아저씨 같은데. 언니, 그냥 나중에 나랑 같이 가. 라고 속삭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그 남자와 같이 가도 괜찮을 것만 같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그런 아저씨의 제안 따위 흥 하고 튕겼을 텐데 왠지 모를 믿음이 같달까? 저도 모르게 주섬주섬 가방을 챙겨 들고 일어서고 있더라고요. 태워주시면 고맙죠. 정장 차림의 남자들은 같은 회사 선후배 사이였고 외국계 기업 식품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후배는 결혼해서 아이가 3살이라며 같이 가는 내내 귀가 따갑도록 아들 자랑을 했습니다. 뒷좌석에 앉아서 그래, 네 아들 신동이다 신동. 제발 네 아들 얘기 그만하고 운전하는 네 선배 이야기 좀 들으면 안 되겠니? 하는 마음이었지만 차마 운전석에 있는 곰돌이푸에게 말을 걸지 못했어요. 조대리, 여기서 지하철 타면 한 번에 갈 거야. 그지? 내일 보자. 예? 선배님은? 이 숙녀분 댁까지 모셔다 드리고 갈게. 오, 후배를 떨쳐보내는 저 박력. 저는 속으로 박수를 치며 좋아라 했어요. 자기소개도 못했네요. 김형준이라고 합니다. 민수진입니다. 남자는 저보다 9살이 많은 연상이었지만 동안이라 그런지 전혀 나이 차이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제가 집중하느라 입술을 삐쭉 내밀고 야무지게 사각 깎는 모습을 보고 반했다는 게 어딘지 괴짜 같아 보였지만 그런 솔직함이 또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서로의 휴대폰 번호를 주고받고 SNS 계정으로 친구도 맺었어요. 우리 하루 만에 절친됐네요. 내일 뭐예요? 그렇게 우린 이틀이 멀다 하고 만났고 그해 여름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그해 가을 우리 집이 재건축에 들어가면서 가족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저는 이 기회를 틈타 원룸에서 나 홀로 독립을 하고 싶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곰돌이푸는 자취생활은 절대 안 된다며 반대를 하더라고요. 안 돼. 원룸에 너 혼자 산다고? 난 반대야. 오빠, 무슨 곰팡이 나는 꼰대 같은 발언이야. 요즘 1인 가구가 대세인 거 몰라? 너 혼자 나와서 살 거면 그냥 나랑 같이 살자. 뭐? 뭐가 이렇게 파격적이야? 동거하자고? 갑자기? 아니다. 우리 결혼하자. 너가 어려서 내가 말 꺼내기가 좀 미안했는데 안 되겠어. 당장 나랑 살자. 이듬해 봄, 우린 일가 친척들과 지인들의 축복 속에서 웨딩 마치를 올렸습니다. 모델하우스에서 만났던 남편의 직장 후배 조대리와 내가 아는 동생 B는 자기들이 이 결혼의 1등 공신이라며 정장 한 벌로는 부족하니 구두에 가방도 있어야 한다고 너스레를 떨었고 우린 우리의 마음을 담은 두툼한 금일봉을 전달해서 그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습니다. 남편네 회사는 외국 계열이라 그런지 복지 혜택이 좋았어요. 흔히 말하는 워라밸의 끝판왕이랄까? 자기 일만 정직하게 해놓으면 아무런 간섭 없이 정시 퇴근이 가능했습니다. 야근이 없으니 자연스럽게 집에서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고
우린 같이 테니스를 배우거나 영화를 보거나 맛집 탐방을 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휴가도 상당히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어서 일주일씩 가까운 곳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죠.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으니 자연스럽게 우린 인꼬 부부라고 불렀습니다. 저희 아파트 같은 라인에 사는 한 아주머니는 만날 때마다 저희에게 배 도라지 즙을 나눠주곤 했는데 그분은 우릴 볼 때마다 부러워하셨어요. 남편이랑 이렇게 같이 다니니 얼마나 좋으세요. 우리 동네에서 부부 금슬이 제일 좋은 인꼬 부부. 아우 부럽다 정말.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피식하고 웃음이 새어나왔지만 저는 꼭 참았어요. 세상에 인꼬가 다 죽었나? 우리가 사소한 걸로 티격태격 싸우는 걸 보면 그런 말 안 할 텐데, 그지? 남들 눈엔 우리가 인꼬 부부로 보이나 보지. 근데 인꼬가 정말 사이가 좋은 조류가 맞아? 알고 보면 바람둥이고 그런 거 아니야? 옛날에 우리 집에서 인꼬 키운 적 있어. 인꼬라고 부르지만 실은 앵무새래. 일본어로 인꼬인 거지. 새 박사님. 그래서 앵무새는 부부 금슬이 좋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주 금슬이 좋습니다. 남편이 어렸을 때 인꼬, 그러니까 앵무새 2마리를 키웠는데 어느 날 모이를 주려고 세장문을 연 순간 수컷 앵무가 그 틈을 타 도망을 갔대요. 그래서 남편은 암컷 앵무도 수컷을 따라 날아갈 수 있도록 일부러 문을 열어놓았지만 암컷은 세장 밖으로 나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다고 해요. 그리고 어느 날 거짓말처럼 수컷 앵무가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세장으로 돌아온 수컷과 그를 기다린 암컷은 더 사이가 좋아졌는지 얼마 뒤에 새끼까지 낳아 행복하게 살았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전 남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기야, 만일 자기도 수컷 인꼬처럼 우연히 세장을 나가게 되잖아. 그럼 다시 돌아올 거야? 남편은 잠시 생각에 잠긴 뒤 입을 열었습니다. 당연하지 않을까? 즐거운 곳에서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여기 내 집뿐인데. 뭐야, 노래가사 읊지 말고요. 제대로 대답하라고. 난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돌아와. 당신 옆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야. 알겠니, 바보야. 아무튼 넓고 따스한 남편의 품 안에서 부족함을 모르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마냥 속편했던 건 아니에요. 이런 남편의 사랑과는 반대로 시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했거든요. 시어머니는 어딘가 좀 차갑고 냉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위로 누나가 둘 있는 막내였어요. 어려서부터 시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사랑도 애교도 많은 편이었죠. 그런 남편을 제가 뺏어갔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시어머니는 우리의 결혼을 반대하진 않으셨지만 그렇다고 절 반겨주시지도 않으셨어요. 결혼하고 지금까지 내내 마음을 열어주지 않는 시어머니가 제겐 풀리지 않는 숙제 같았습니다. 아니, 생각해보면 처음 인사를 드렸을 때부터 냉랭하셨던 것 같아요. 미대를 나왔다면서 왜 아무 일도 안 하니? 레슨이라도 하면 좋지 않니? 엄마, 얘는 남을 가르치는 게 부담스러워서 그래. 재능이 아깝잖아. 젊은 애가 전업주부만 하기엔. 어머니, 제가 맞벌이가 아니어서 싫으세요? 제가 오빠 고생시키는 것 같으세요? 아니다, 그런 거. 됐다, 그만하자. 네가 정 싫다는데 그럼 할 수 없지. 자기 아들 혼자 직장 생활하며 밥벌이 하는 게 싫으셨던 걸까요? 아니면 며느리가 전업주부인 게 못마땅하셨던 걸까요? 아무튼 일하지 않는 저를 탐탁찮아 하시는 건 확실했습니다. 한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날 아버님 제사를 모시러 시댁에 갔을 때도 어머니는 혹독했습니다. 어머니, 고구마전은 제가 자신 있어요. 제가 구울게요. 아니, 됐다.
난 그냥 있으렴. 시어머니는 매번 저에게 일을 맡기지 않으셨고 자신과 신우들이 직접 제수 음식을 장만하셨어요. 그나마 설거지도 겨우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이번 제사만큼은 이 집 며느리로서 입지를 다져야겠다 싶어서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서둘러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도 이 댁 며느리니까 제가 한번 음식을 해볼게요. 한번 맡겨주세요. 네? 제 목소리가 너무 결연해 보였을까요? 어머니는 전 그렇다면 그렇게 하렴 하고 흔쾌히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정말이지 손 하나 거들지 않으셨어요. 그날따라 신우들조차 시어머니를 따라 일손을 놓고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더라고요. 저는 에어컨 바람도 들어오지 않는 부엌 가스레인지 불 앞에서 주룩주룩 흘러내리는 땀으로 샤워를 하며 땀 닦을 새도 없이 전을 붙이고 또 붙였습니다. 이런 게 시집살이인가? 이런 게 바로 말로만 듣던 그 씨월드인가? 현타가 왔어요. 내 입이 방정이다. 왜 내가 혼자 한다고 해가지고 이 고생을 사서 하는 걸까 하면서 바삭하게 튀겨진 새우튀김을 부지런히 건져내고 있을 때였어요. 혼자 불 앞에서 낑낑대는 저를 시어머니가 쓱 보시더니 드라마를 보며 누워있는 시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저기 네 올케한테 선풍기 좀 갖다 주렴. 와, 에어컨도 아니고 선풍기라뇨. 큰 시누이가 제 등을 향해 선풍기 바람을 강으로 보내주면서 물었어요. 어때? 좀 시원해? 네, 언니. 눈물 나도록 시원하네요. 그 다음날 저는 그대로 침대에 쓰러져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다시는 제가 제수 음식을 하겠다고 말을 꺼내지 않았고 시어머니도 당연하다는 듯 늘 해오던 대로 자신이 직접 음식을 장만하셨습니다. 아무리 해도 마음을 열지 않는 시어머니와의 관계로 괴로워하는 제게 아는 동생 B는 며느리 애교 필살기를 보여주라고 했어요. 언니, 사람에게는 퍼스널 스페이스가 있어. 친밀도에 따라서 그 거리도 줄어든다고. 그러니까 시어머니와 심적 거리를 좁히려면 어떻게 해야겠어? 퍼스널 스페이스를 무너뜨려? 그렇지. 언니의 애교로 기선을 제압하고 스킨십으로 퍼스널 스페이스를 확 넘어가 버려. 뭔가 설득력 있는데? 그치? 나 정말 똑똑하지? 아휴, 이런 인재가 2년째 취준생이라니 이래서 될 일이야?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두운 거라고. 나. 아는 동생 B의 조언을 듣고 이제나 저제나 시어머니를 찾아갈 타이밍만 재고 있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 생신이라 모처럼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가족 외식을 하려고 태국 음식점으로 갔을 때였어요. 차를 주차하고 식당으로 이동하면서 저는 몹시 의식을 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자연스럽게 시어머니의 팔짱을 꼈습니다. 어머니 같이 가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몹시도 무표정한 얼굴로 자신에게 팔짱을 낀 제 손을 슬그머니 빼셨어요. 그때의 찹찹함이란 제 마음까지 다 얼 것 같았어요. 그날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똠양꿍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더 이상 다가오지 말라는 무언의 경고 같아서 집으로 돌아와 서럽게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왜 그러실까? 내가 뭐 잘못했나? 왜 매번 차갑게 그러셔? 아니야, 그냥 너 힘들게 안 하려고 그러시는 거지. 자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어머니는 일제시대 태어났으면 분명 독립운동가가 되셨을 거야. 고문을 해도 입도 뻥끗 안 하고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흘리면서 꿋꿋하게 견디는 냉혈한. 아이고, 우리 마누라 많이 속상했어요. 여기가 너무 아파. 시댁을 다녀올 때마다 더해지는 속상한 마음을 남편이 달래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면 어머님께서도 마음을 좀 열어주시겠지 하며 긍정적인 마음을 내었습니다. 열심히 뜨개질을 배워서 어머니 모자도 만들어드리고 베이킹을 배우면 쿠키를 구워서 시어머니께 보내드리기도 했어요. 그렇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까? 이번엔 남편의 태도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무슨 일인지 덩치가 퉁퉁했던 사람이 점차적으로 살이 빠져갔고 얼굴은 턱선이 살아나서 샤프하게 보였어요. 옷 입는 스타일도 바뀌어서 운동복 즐겨 입는 연하남 느낌이 난달까요? 외모도 외모지만 성격도 엄청 달라졌어요.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져서는 제게 화를 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이를테면 냄새에 예민해져서 제가 김치통을 제대로 닫아놓지 않아서 냉장고에 김치 냄새가 난다고 타박하기도 했고요. 여보, 김치통 뚜껑 좀 제대로 닫아. 냉장고에 김치 냄새 나면 역겹단 말이야. 알았어. 미안. 깜빡했어. 한두 번이 아니잖아. 그냥 싫다다 두고 몇 번이나 김치 쏟은 적도 있잖아. 냉장고에 김치물 베이면 그거 닦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알았어. 야무지게 닫아 놓을게. 갑자기 웬 잔소리야? 당신이 잘하면 이런 말 안 할 거 아냐? 아휴, 애도 아니고. 알았다고. 앞으로 잘할게. 그런가 하면 재활용 쓰레기를 매일 버리지 않는다고 절 나무라기도 했어요. 저는 깔끔한 것을 좋아하는 남편을 따라 집안일을 조금은 잘하게 된 것 같은데 남편 성에는 안 차는 모양이에요. 어머님이 살림을 잘하시니 남편의 기준은 지나치게 높아요. 한 번은 제가 반쯤 먹다 남은 된장국을 용기에 담고 랩으로 대충 싸서 냉장고에 넣어두었는데 남편이 그걸 꺼내다가 그대로 쏟은 거예요. 여느 때 같으면 그냥 닫고 좀 조심하라고 할 남편은 참지 않고 버럭 화를 냈습니다. 아, 좀! 이것도 제대로 못하지! 몇 번이나 말하냐? 또 흘렀어! 아, 왜 그래? 사람 숨 막히게. 잘못했어. 잘못했다고. 나도 밥하고 설거지하고 급하게 은행 간다고 그렇게 된 거야.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그게 자기한테 이렇게까지 야단 맞을 일이야? 요즘 오빠 왜 그래? 나한테 불만 있어? 불만 있으면 말로 해. 자꾸 짜증내고 화내지 말고. 저도 참지 않고 불만을 다 토로했고 그날 밤 우린 처음으로 서로 말을 하지 않고 각방을 썼어요. 다음 날도 하루 종일 불편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아는 동생 B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을 했습니다. 언니, 목소리가 왜 그렇게 힘이 없어? 요즘 남편하고 관계가 좀 안 좋아. 어떻게 안 좋은데? 남편이 예민해져서 작은 일에도 왕짜증이야. 화도 잘 내. 나한테 말도 함부로 해서 좀 무섭기도 하고. 이젠 한 공간에 같이 있는 게 너무 숨 막히고 힘들 정도야. 형부가 그런 태도를 보인 지 얼마나 됐는데? 지난 4월인가 그랬으니까 한 달 좀 더 넘었네. 형부 나이가 몇 살이야? 내년이면 40이야. 완전 아저씨지. 언니, 그거 갱년기 아니야? 전에 목욕탕 갔는데 아줌마들이 남편이 갱년기라고 막 그러더라고. 그거 50대에 오는 거 아니니? 아는 동생 B는 남편이 남자 갱년기 같다고 했어요. 언니, 남자도 갱년기가 오면 시시때때로 짜증내고 삐지고 드라마 보면서 그렇게 운대. 호르몬이 바뀌는 거지.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말 우리 남편 증상이랑 비슷한데 너 정말 예리하다. 그지? 언니, 나 예리하게 너무 잘 진단하지. 다시 의욕이 솟구치는데 지금이라도 의대 한번 도전해볼까? 저는 인터넷으로 남성 갱년기 증상을 검색해보고 우리 남편이 갱년기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남편이 이렇게 변할 리가 없으니까요.
그 이후로도 저는 남편을 유심히 관찰했죠. 남편이 좀 예민하게 굴어도 이해가 됐어요. 갱년기라서 저렇다 하고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욕실 세면대에 머리카락이 엄청 빠져 있는 거예요. 헐, 저는 남편이 걱정되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 머리카락 엄청 빠졌어. 탈모 오는 거 아니야? 당신 아버님 어떠셨어? 그런 거 아니야. 계절 바뀌면 그래. 호들갑 떨지 마. 아닌데. 내가 볼 땐 꽤 심각해. 자기 살도 엄청 빠졌지. 어디 아픈 거 아니야? 괜찮다고. 난 멀쩡해. 당신 요즘 갱년기 같아. 호르몬 이상으로 예민해질 수 있대. 우리 병원이라도 가보자, 응? 저는 단지 남편이 걱정되어 한 말인데 남편은 벼락같이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 아무런 이상 없어. 제발 날 환자 취급 좀 하지 말라고. 우리 사이는 좀처럼 더 가까워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사건건 불만을 가진 사람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더 이상 날 사랑하지 않는 걸까? 결국 우리 사랑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걸까? 온갖 망상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지금까진 늘 둘이 함께 붙어 있었고 남편만 의지하고 살아서 더 서운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런 생활이 이어진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그 사달이 났습니다. 남편이 여행용 캐리어에 옷장 속에 있는 자기 옷을 쓸어 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광경에 깜짝 놀라 소리를 쳤습니다. 여보, 당신 지금 뭐해? 어디가? 해외 출장. 갑자기? 어디로? 남편은 대답해주지 않았어요. 전 기가 막혔어요. 남편 회사는 출장 업기로 유명하다고 남편 본인 입으로 그렇게 말해놓고는 느닷없이 출장이라뇨. 그것도 해외 출장이라니 이 남자가 왜 이러나 싶었습니다. 언제 오는데? 얼마나 걸릴지 몰라. 한 5년 정도 걸릴 수 있어. 나 기다리지 말고 친정에 가 있어. 그게 무슨 말이야? 난데없이 5년짜리 출장이라니.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제가 붙잡을 새도 없이 남편은 그대로 휙 하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는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당장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물 한 잔을 마시고 심호흡을 하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남편의 전화기는 꺼져 있었습니다. 남편 회사에 전화를 해봤죠. 안녕하세요. 저는 김형준 부장 와이프인데요. 저희 남편이 출장에 갑자기 잡혔던데 맞죠? 네, 사모님 출장 맞으시고요. 어디로 가셨는지는 알려드릴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뭔가 숨기는 게 분명한데 회사에선 더 이상 알려줄 것 같지 않더라고요. 남편과 절친한 후배 조대리에게 전화했습니다. 조대리님 잘 지내시죠? 형수님, 저는 잘 지내고 있죠. 글쎄, 우리 아들이 구구단을 다 뗐지 뭡니까? 이제 겨우 5살인데요. 한글은 진작에 쓰고 읽고요. 맞다. 형수님은 어떠세요? 우리 남편이 갑자기 출장을 가서 궁금해서요. 회사에 출장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형수님, 출장 없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그것도 우리 같은 외국계 회사에서요. 그럼 지금까지 뭐해요? 우리 남편은 출장 한 번도 간 적이 없는데요. 부장님 대신 우리가 늘 돌아가면서 갔죠. 형수님, 죄송한데요. 지금 제가 업무가 급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봬요. 뭐가 뭔지 알 수가 없고 나 빼고 모두 나를 속이고 있는 것 같아서 진짜 말 그대로 미쳐 돌아버릴 노릇이었습니다. 남편은 어딜 갔는지 몰라도 갔으면 잘 갔는지 연락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저는 너무 속상해서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남편의 SNS도 업로드가 안 된 지가 꽤 오래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남편의 전화가 어느새 없는 번호로 바뀐 걸 알고 저는 올 것이 왔구나 했어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친정 부모님이 집으로 한 걸음에 달려오셨습니다. 엄마를 보자 그동안 참았던 서름이 폭발했습니다. 엄마, 오빠가 갑자기 사라졌어. 연기처럼 사라졌어, 엄마. 아유, 그래, 불쌍한 내 새끼. 괜찮아, 다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엄마 품에서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엄마, 근데 어떻게 알고 왔어? 네 시어머니 전화 받고 너 혼자 있는데 얼른 데려가라고 하대. 어머님이? 그래,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 혼자 있지 말고 당장 집으로 들어가자. 엄마, 나 안 가. 아니, 못 가. 남편도 없고 시어머니도 가랐는데 네가 여기 왜 있어? 넌 자존심도 없니? 당장 가. 아니, 나 오빠 기다릴 거야. 오빠 올 때까지 내가 지킬 거야. 오빠는 반드시 돌아올 거야. 제 고집이 또 한 고집하는 걸 잘 아시는 부모님은 밥 잘 챙겨 먹으라고 신신당부하시며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페인처럼 산 지 한 달 정도가 지났을까요? 이번엔 시어머니가 우리 집으로 오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이 펑 터져버렸습니다. 어머님, 그이가 없어졌어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저한테 말도 안 하고요. 갑자기 출장 간다면서요. 집을 나가서 안 돌아와요. 하면서 어린애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차갑고 매몰찬 인조인간 같은 시어머니가 갑자기 절 꼭 안아주며 같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알아. 그동안 너무 힘들었지, 아가. 시어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저는 이게 무슨 영문인가 싶어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태껏 저만 몰랐던 남편의 비밀을 들려주셨습니다. 남편은 오래전부터 희귀병을 앓고 있었다는 걸 말이죠. 형준이가 중학교 1학년 때 갑작스런 고열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때 알게 됐지. 난치성 희귀병이 있다는 걸. 애는 혼수 상태에 빠져서 사경을 헤매지. 병원에서는 장례 준비하라고 하지. 그땐 정말 내가 미치는 줄 알았어. 모두 나한테 절망적이라고, 포기하라고, 마음 접으라고 하는데 그게 돼? 내가 엄마인데 어떻게 아들을 포기해? 어머니는 병상에 누워있는 아들을 포기할 수 없었다고 해요. 아이의 손을 잡고 몇 날 며칠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대요. 이런 시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이 하늘에 닿은 것인지 아들은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했고 퇴원을 하고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난치성 희귀병이 완치된 것은 아니었어요. 6개월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고 그렇게 5년이 지나 완치 판정이 내려졌지만 시어머니는 아들의 병이 언제 재발될지 몰라서 늘 조마조마하셨대요. 그래서 아들이 자라 결혼 생각 없이 노총각으로 지내도 별 불만이 없었고 한편으로 다행이다 싶으셨는데 갑자기 결혼하겠다며 저를 소개했을 때 너무 놀라셨다고 합니다. 이 결혼을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았는데 자기 아들이 너무 행복해 보여서 차마 결혼을 반대할 수 없었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언제 떠날지 모르는 아들 며느리에게 정을 붙이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마음에도 없는 행동을 해오셨다고 속마음을 털어놓으셨어요. 미안하다. 내가 참 모질게 굴었지. 정 안 붙이려고 그랬어. 늦었지만 용서해다오.
그런 줄도 모르고 저 뒤로 어머니 욕 엄청 했어요. 그래. 못된 시어머니 욕은 3번, 4번 해도 돼. 아니, 네 맘이 다 풀릴 때까지 하렴. 어머니, 근데 오빠는요? 우리 형준 씨는 지금 어디 있어요? 그게... 시어머니는 또다시 흐르는 눈물을 겨우 닦고 남편의 근황을 들려주었습니다. 남편은 지난 봄 병이 악화되어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남편을 최대한 치료라도 받아볼 심산으로 제 발로 전문 요양병원에 입원했고, 자칫 투병 생활이 오래되면 간병하는 사람이 힘드니까 저에겐 제발 비밀로 해달라고 했대요. 어머니 너무해요. 제가 아무리 어려도 남편 병간호 못할까봐요? 왜 절 이렇게 못된 아내, 나쁜 며느리로 만드세요? 미안하다. 내 생각이 짧았어. 저는 더 목 놓아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그동안의 서름도 폭발했지만 못된 시어머니 연기를 했을 시어머니의 마음이 헤아려져서 제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혼란스러웠어요. 산 사람은 살아야지. 네가 이러고 있는 거 보면 우리 형준이가 얼마나 속상해하겠어. 그래서 사부인께도 전화 드렸는데 네가 집으로 가지 않고 이러고 있으니 너무 걱정이 돼서, 하며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저는 남편이 있는 병원이 어딘지 시어머니께 여쭈었습니다. 어머니, 오빠 있는 병원이 어디예요? 저 지금 거기 갈래요. 너 이럴까봐 형준이가 그런 거야. 치료받고 올 때까지 기다리자, 응? 시어머니는 끝까지 알려주지 않을 듯이 입을 꾹 닫고 계셨어요. 저는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어머니, 아픈 사람을 어떻게 혼자 둬요? 어머니, 오빠 혼자 병실에 있는 거 저 생각만 해도 죽을 것 같아요. 제발 형준 씨가 어디에 있는지 제발 좀 알려주세요. 이대로 있으면 저 죽어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으려고 하셨지만 제가 죽는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남편이 있는 병원을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부랴부랴 제 옷가지를 대충 싸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속 외딴 숲에 있는 주로 말기암 환자들이 이용하는 요양병원이었습니다. 때는 가을이라 들녘엔 벼가 누렇게 익어 황금 들판을 이루고 하늘은 티 없이 맑았어요. 차가 병원 앞에 섰을 때 고추잠자리 한 마리가 저를 반기듯 날고 있었어요. 남편의 생사가 오가는 이 시간에도 사람들은 제각각 제 할 일을 하고 자연은 무심해서 잔인할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슬프지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남편은 저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어요. 저리 가! 나가라고! 저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 듯이 남편에게 다가가 남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나가라고 발버둥 치던 남편이 금세 안정되었는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눈물을 보니까 또 제 눈물샘이 폭발했고 우린 그렇게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오빠, 어떻게 날 두고 혼자 입원을 해? 어떻게 이래? 너가 이렇게 울고불고 하잖아. 너 고생하는 거 어떻게 봐? 진짜 바보냐? 오빠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 밥을 어떻게 먹어? 그러다가 정말 나쁜 일이라도 생겼으면 어쩔 뻔했어. 우리 그대로 이별인 거야. 어쩜 그렇게 자기 생각밖에 안 해? 미안해. 금방 나을 줄 알았지.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어. 이제 자기 옆에 딱 껌같이 붙어 있을 거야. 나가라고 하면 죽을 줄 알아? 저는 남편 옆에 딱 붙어서 살뜰히 간호해 주었습니다. 간병의 마음을 확 내니까 이게 또 되더라고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정신을 바짝 차려서 남편을 살뜰하게 돌봤습니다. 저도 어디서 이런 힘이 솟아나는지 신기할 정도였어요. 병원 간호사들도 간병의 달인이 나타났다며 두 엄지손가락을 들어 칭찬해 주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남편의 몸이 기력을 회복하는 듯 보였어요. 그래서 우린 남편의 주치의가 있는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남편의 주치의는 저희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지금 영국에서 개발 중인 신약이 있는데 환자분 상황에 적합한 치료제라고 전 생각합니다. 이게 아직 국내에선 허가되지 않은 약이라 그래서 제안을 해드리고 싶은데 결정은 환자분이 하셔야겠죠. 저희는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신약의 임상실험을 수락했습니다. 남편은 매일 오전 식후 30분이 되면 파란 약 한 알씩을 복용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정말 기적에 기적을 더한 듯 남편의 병세는 호전되어 갔어요. 남편의 눈에 띄는 회복세에 담당 의사도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이거 정말 기적 같은데요. 신약이 환자분에 잘 맞을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효과가 좋을지 몰랐습니다. 이건 학회에 보고되어야 할 기적적인 사례 연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대로 치료를 더 하시면 건강을 되찾는 것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남편의 주치의에게 허리를 90도로 구부리고 꾸벅꾸벅 절을 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맨 먼저 전한 곳은 당연히 시어머니였겠죠. 어머니, 어머니! 그래, 무슨 일이냐? 병원에 무슨 일 생겼니? 어머니, 오빠가요, 다시 건강해질 수 있대요. 시한부 아니래요, 이제. 뭐?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오빠가 먹는 그 약이 오빠한테 제대로 먹혔대요. 효과가 좋아서 의사 선생님이 기적이래요, 기적. 우리 며느리가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니까 하늘이 감동을 받으셨네. 아휴, 장하다 우리 며느리. 아니에요. 오빠가 잘 견뎌서 그래요,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 덕분이고요. 어머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남편의 건강에 차도가 보인다는 기적 같은 소식에 시어머니도 기뻐하셨어요. 물론 저희 친정에서도 기뻐하며 한시름을 놓으셨습니다. 김서방 주려고 엄마가 영지버섯이랑 동충하초 끓여놨어. 그거 가져가. 엄마, 환자는 아무거나 막 먹으면 안 돼. 우리 의사 선생님이 먹으라고 하는 것만 먹을 거거든. 아유, 참 그래 잘났다. 내일 네 아빠랑 병원에 갈게. 김서방한테 축하한다고 전해줘. 고마워요. 그렇게 5년이 지났습니다. 솔직히 지난 5년은 10년처럼 길게 느껴지기도 할 만큼 쉽지 않았어요. 석 달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그러다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아야 했고 그때마다 남편의 병이 악화되지는 않을까 두려움에 떨어야 했죠. 그동안 우린 남편의 병에 좋다는 건강한 밥상으로 식단을 싹 바꾸었고 저도 남편을 따라 건강한 체질로 거듭났어요. 아침 일찍 뒷산으로 산행도 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무리하지 않게 조금씩 거리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5년이 지난 지금도 남편은 떠나지 않고 제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자주 마주치는 배도라지 아주머니는 아직도 저희를 보면 인꼬부부라고 부르시는데요. 예전과 달리 피식 웃지 않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여보, 당신 또 갑자기 출장 잡고 그러는 거 아니지? 당근 아니지. 내 인생에 출장은 없어. 정말이야? 하늘 땅 별 땅 맹세할게. 근데 당신 내가 출장 간다고 했을 때 왜 도망 안 갔어? 친정에 가 있으라고 했잖아. 날 뭘로 보고. 당신이 그랬잖아. 세장을 나간 수컷 인꼬가 다시 돌아왔다고. 당신은 언제든 돌아올 거라고 그랬잖아.
불교에서 부부의 인연은 8,000겁의 인연이 맺어진 결과라고 하는데요. 그런 귀한 인연도 믿음이 없으면 쉽게 무너질 거라고 생각해요. 남편의 난데없는 출장에 지옥에 대해 혼란을 겪으면서도 남편에 대한 믿음은 변치 않았어요. 신기해요. 어떻게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강할 수 있을까? 이게 사랑인 걸까요? 남편이 사랑으로 다정하게 절 품어주었듯 저도 남편에게 변함없이 따스한 보금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늘 저에게 좋은 조언을 해준 다재다능한 아는 동생 비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한마디 건네고 싶네요. 친애하는 비야, 너는 재능도 많고 세상에 관심도 많지? 생각처럼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고민하는 널 언제나 응원해. 그런데 말이야, 이것저것 재고 개선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더라. 이거다 싶은 것이 생기면 생각은 멈추고 행동으로 옮겨야지 비로소 내 것이 되더라고. 물론 책임은 나의 몫이지만 사랑도 그런 것 같아. 사랑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말고 사랑을 찾아 나서렴. 용감하게. 파이팅!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도 재미있고 흥미진진하셨나요? 이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그럼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저는 내일도 더 화끈하고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